금융업이 등장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독립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융을 빼놓고는 경제에 대해 얘기할 수조차 없지만 말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부의 흐름은 이제 금융권으로 흘러들어 거대한 강물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스차일드 혹은 로트실트라고도 불리는 그들 가문은 한간에 떠드는 소문처럼 빌 게이츠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자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또 워털루 전쟁 이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모두 이들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 금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지구 출신의 화폐상 마이어 암시엘 로트실트는 이들 가문이 은행업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는 비굴할 정도로 군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로스차일드 은행은 금융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치품 장사와 상업 어음 거래가 주 사업이었습니다. 이들 가문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상 그의 5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런던과 파리, 프랑크푸르트, 빈, 나폴리를 근거지로 삼아 사업을 하면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유된 정보를 이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보 체계가 가장 빛을 발한 건 바로 워털루 전투 소식이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의 그 누구보다 먼저 나폴레옹의 패전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영국 증권 시장의 운명 또한 달려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당도한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모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다른 거래상들 모두 그를 따라 국채를 팔아댔습니다. 국채 가격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네이선은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채를 다시 사들였을 때 영국의 승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런던이 국제금융의 중심가가 된 데에는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힘이 컸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로스차일드는 유럽 국가들과 남미의 신흥 독립 국가들에게 채권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자본시장을 창설했는데 그 채권은 런던에서 인수되고 런던에서 발매되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은행가들은 런던에서 금융업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은 세계 최대의 금융지식 중심지가 되었고 이 역시 로스차일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로스차일드 은행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프러시아, 영국, 프랑스, 나폴리 등의 정부 공채, 보험회사의 증권, 기업의 주식을 중개하는 역할도 점차 늘려갔습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철도나 석탄, 야금술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럽 전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대부분의 산업국에서 주식은행과 예금은행이 세워졌고 이들이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커가는 동안 로스차일드 은행은 그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 공개를 금지한 마이어 암시엘 로스차일드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유 재산이란 없다고 합니다. 가문의 공동 재산만이 있을 뿐이죠. 이들은 5 형제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세계 평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실체가 어떻든 간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뛰어난 정보력과 열정으로 거대한 부를 이룬 것만은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은 그 시작부터 투기와 담합이 만들어낸 산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불던 초기 증권 붐은 정부 고위층이 포함된 거대한 작전 세력이 적발되면서 공황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증시의 중심지로 선택된 도시가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1817년) 보다 체계를 갖춘 뉴욕 증권거래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거대한 금광과 계속해서 깔리는 철도는 주식시장 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주식시장에 거대한 자본이 몰리자 졸부들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 조작이나 매수, 독점 등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러시, 철도, 주식 투기 등 이 모든 것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바로 코넬리어스 밴더빌트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에게 돈을 빌려 $100짜리 배를 구입하면서 선주로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해운업으로 큰 돈을 번 그는 68세 때 해운업을 정리하고 철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10년 후 뉴욕 주변 대부분의 철도가 그의 소유가 됐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공무원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통해 $1억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져 있는 그는 과연 사람들의 평가처럼 기회포착의 천재일까요? 아니면 투기꾼의 상징일까요? 이제 당시 증권가를 주무르던 대표적 투기꾼들을 소개할 텐데요. 이들에 비하면 밴더빌트는 오히려 양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밴더빌트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다니엘 드루는 영국군 민병대 입대비로 받은 $100를 가지고 가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에게 물을 먹이는 수법으로 큰 돈을 번 그는 주식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는 증권 브로커 회사를 만들어 월스트리트 최고의 작전꾼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작전 비결 역시 물타기였습니다. 그는 밴더빌트와 친구로 지냈지만 허드슨 철도와 이리 철도 경영권을 놓고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드루는 정말이지 지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밴더빌트 다니엘 드루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최고의 작전꾼이었던 드루는 함께 일했던 제이 골드와 제임스 피스크에 밀려 월스트리트에서 쓸쓸하게 퇴장합니다. 골드와 피스크, 이들 두 사람은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골드가 이리 철도에서 쫓겨났을 때 우습게도 가장 큰 돈을 번 건 골드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악당 골드가 물러난다는 말에 이리 철도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여기 또 한 사람의 투기꾼이 있었습니다. 검은 목요일의 주인공 제이 쿡입니다. 1873년 그의 도산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는 열흘 동안 휴장해야 했고 회원증권사 50여 개가 파산했습니다. 이 여파는 유럽까지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이 쿡만큼이나 부유한이라는 표현이 관용구가 될 만큼 많은 돈을 모았던 그는 철도회사 투기 실패로 공황을 야기하며 파산했지만 광산 개발로 성공해 부자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초기 월스트리트에는 온갖 투기와 담합,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 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의 보안관을 자처하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금융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JP 모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는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안목으로 철도, 철강, 광산 등 각종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아 미국이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월스트리트는 미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설된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반 투자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소수의 권력만이 누리던 기업 정보를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 모습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대성당, 수익률의 대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글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었다면 믿어지십니까? 헤지펀드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는 1992년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매도해 마침내 영란은행마저 굴복시키고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영국은행을 이긴 남자라는 닉네임이 붙은 것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1997년 같은 방식으로 타이와 말레이시아의 통화를 공격하여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후 그 같은 성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퀀텀 펀드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펀드 운용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았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것과 틀렸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잃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럼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바로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부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인데요. 주식 투자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갑부 대열에 들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바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첫째 원칙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견실한 기업의 주가를 쌀 때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는 것. 이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지만요. 누군가는 워렌 버핏을 욕심없고 따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따분함이야말로 그가 존경받는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이제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금융이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절대 권력자들과 함께 시작된 부의 여행은 시대마다 그 선택을 달리하며 계속해서 흘러 이제 금융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의 역사는 이제 수많은 물길이 모여 더 넓고 깊은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강물을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할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